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신 날입니다. 1965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딱 서거 60주년, 6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네,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 자유와 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 동맹을 선물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거일 60주기를 맞이해서 글쎄요, 이 과장에서는 어떤 뭐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공교롭게 영영 씨가 암살당한 날입니다. 뭐 영영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해방공관 미군 정치기 때 정말 그 한국 정치계에서는 또 내노라 하는 건 거물 정치인이었죠. 근데 그 영영 씨가 이제 암살이 된 날이 바로 오늘 1947년 7월 19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요. 여운형 씨가 암살된 그 배경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1882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모군란이 이제 있었던 날입니다. 뭐 군인들한테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뭐 그러는데 월급이라고 줬는데 그냥 모래 섞인 쌀 모래가 섞였었는지 뭐, 글쎄요 모래를 섞어서 줬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허접한 쌀 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인 그런 어, 이제 그런 쌀을 이제 급료로 줬겠죠. 모래를 섞어 줬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 잔인하고 악하기로서니.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게 격분한 그 군인들이 이제 어, 소위 그 이제 이모년이었기 때문에 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모군란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청일전쟁까지 불러오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또 대원군이 이제 흥망성쇠가 또 이제 거기서 한번 일어나죠. 참 정말 벌써 1882년이면은 100년도 더 넘은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언급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이다. 그다음에 영영 선생의 암살이 또 된 날이다. 이모군란이 있었던 날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라고 말씀드렸죠. 65년이니까, 2025년이니까 딱 60년이 됐습니다. 네, 뭐, 안에 링크 해드릴 그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영이 이제 암살된 날입니다. 바로 1947년이니까, 건국이 되기 한 1년 전쯤이네요. 그러니까 해방공간에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1948년 8월 14일까지 그 사이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정치가들 사이에서 오갔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과 그다음에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쪽 우파 세력과 그게 가장 컸었던 그 대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령이 이제 그 좌우의 대립에 있어서 이제 섰던 그 스탠스, 이제 그것과 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과의 어떤 갭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결국은 암살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여운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운형 통합과 평화를 꿈꾼 정치가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네요. 어, 예, 뭐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이 열리던 순간이죠. 바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그 이후부터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웅이다라는 얘기죠. 독립운동가면서 언론인이면서 그다음에 정치가였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을 꿈꾼 평화주의자가 바로 영웅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네요. 네, 그 출생과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5월 25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을 했네요. 본관은 함양여시가 되겠습니다. 유교적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일찍부터 개화사상의 눈을 떠 근대 교육을 받았다. 예, 제가 참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식민지 시절이고, 조선 말기고, 정말, 이 공부를, 이게 뭔가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배우지 못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설사 어떤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발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학구열과 그다음에 교육열이 높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열의 어떤 열기와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조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1886년에 태어났는데, 1904년에 한성 외국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네요. 그러니까 1904년이면은 이제 진짜 만국조선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 시대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갈 정도면은 그래도 집안도 어느 정도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했겠죠. 뭐 그야말로 뭐 조선 인구의 반이 노비라고 그랬는데 노비의 후손이 유학을 갈 수 있었겠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 이게 참 어,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식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못 배운 거 뭐 한스럽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못한 것을 타파하려면 자식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걸 극복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일본어 유학을 떠나서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뭐 상당히 그 유명한 사립대학이죠. 자, 독립운동의 길을 그러면서 걷습니다. 1910년에 이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죠. 빼앗긴 거지. 넘겨준 거지. 정말 전 넘겨준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싸우려고 뭐 총을 들고 저항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참, 참 조선 말기 답답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자 곧바로 독립운동에 이제 투신을 했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말고 아니면 뭐 공부를 뭐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뭐 가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지식은 지식대로 쌓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919년에 3.1운동 직후에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해서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야말로 독립투사죠. 독립지사, 애국지사, 우국지사. 1920년대에는 신한청년단과 고려공산당 등 좌우 양진영을 모두 접촉을 해서 폭넓은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이제 상당히 중립적인 중도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저는 정치에는 중도는 없다고 봅니다. 중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쪽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정치가로서는 중도는 택할 길이 아니라고 보죠. 물론 일반 국민들은 중도를 택할 수 있죠. 이도저도 다 싫다. 그러나 뭔가 그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참여한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으나 정치가가 중간에 서갖고 여쪽 저쪽 본다? 그건 간 보는 것뿐이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중도였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양쪽 진영을 모두 접촉해서 뭔가 하나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중앙일보를 창간했네요. 1930년에 경호년이 되죠. 1930년 언론을 통해서 대중 계몽에도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언론 쪽에서도 일을 한 거죠. 자, 그런 민족 독립이 단지 정치가의 일이 아니라 민중 전체의 각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 행동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거죠. 일반 민중이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데는 정치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뭐 중도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건 저는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음, 자, 어찌됐든, 여운형 선생은, 민족 독립은 정치가 일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각성에서 비롯된다고. 이 말은 맞죠. 민족 독립이.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지 그, 독립된 민족을 놓고서, 정치가가 취해야 될 입장은, 뭔가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게 이제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단체죠. 건준하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했다. 줄여서 건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조직입니다. 전국 145개 지부에 약 10만 명의 규모가 조직으로 급속히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저때 당시에 뭐 전국 한 2천만 됐을까요? 그걸 145개 지부에서 10만 명 규모의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좌우통합, 민족자치, 미소, 신탁통치 반대 등 당시 민심을 이제 대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주는 해방 직후 유일하게 기능하던 민중조직이었다. 영운용 혼란 속에서 질서 있는 과도 정부를 모색을 했다. 저 당시는 뭐 미군정식이기 때문에 과도 정부일 수밖에 없죠. 무엇이 되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미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 해방 공간에서 영원영 선생이 애쓰고 힘쓴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참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기와 좌우 합작 운동 1945년 9월 미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다음에 건준이 이제 해산이 이제 되네요. 어, 그 이제 미군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조직이나 단체를 다 인정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뭐 상해 임시정부조차도 인정을 안 했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그 박사도 그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 겨우 뭐 메가다한테 부탁을 해갖고서 이렇게 이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원들도 좀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단체를 인정을 하면은 어, 모든 그 권력의 주가 그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한국 상황, 조선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미군 정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인정 안 하고, 자, 들어오려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런 그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건준이 해산이 되니까, 그야말로 자기 밑에 있던 모든 조직이 다 와해가 된 거죠. 해산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영운영은 정치적인 기반을 이제 상실했다.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46년 김규식 등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하다 전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에 협조를 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중도 세력의 대표자로 부상을 했다.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저 당시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심지어는 북한의 김일성도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공산주의 정권을 내세워갖고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영운영 선생은 이제 중도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영운영은 분단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협상을 택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민족의 이름으로 통합을 외쳤다. 자, 그러나 이게 좌우 대립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저쪽에서 다 배척을 받는 입장이 바로 중도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가서 타협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저쪽에 가서도 타협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중 간첩 소리를 듣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중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노선이에요. 뭐 제3의 길, 뭐 요즘도 그런 얘기 하지만 제3의 길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3의 길을 주창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중도를 이제 취하고 가다가 보니까 암살을 당하게 되네요. 1947년 7월 19일 오늘이네요.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귀환의 흉탄에 의해서 암살이 됐다. 제가 언젠가 그 드라마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관련된. 그래서 영원영 선생이 이제 막 피해 다니고 뭐 이러다가 결국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암살자는 대한민청 소속의 극우 청년 한지근이다. 그리고 배후에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글쎄요, 뭐, 참, 그것도 좀 이상한 그 표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표현을 바꾸려고 하다가 봤는데, 뭐, 극우가 됐든 극처가 됐든, 뭐, 지금, 음,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중도란 입장이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물론 뭐, 영영 선생의 그 노력, 그다음에 그 활동,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중도라는 입장이 과연 양쪽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좌우 이념 내력, 특히 공산주의와, 어, 이 자유민주 체제와의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사화 같은 게 일어나고 있죠. 네. 지면은 죽는 거고, 이기면은 뭐, 폼을 재다가, 또 그게 뒤집히면 또 거꾸로 이제 뒤지는 거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갖고. 자, 여운형이 살아있었다면 분단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운형 선생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의 노력, 그의 어떤 활약상은 다 인정을 하지만은, 여운형 선생이 살아 계셨다라고 해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날까지 회자된다는 말도 저는 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누가 저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면서 제가 만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평가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운형은 이념을 넘어선 민족 통합의 상징적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념을 넘어섰다라는 저 말을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민족 통합 좋죠. 뭐 민족이 통합된다. 근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 갈라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절대 이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종교의 힘보다는 가족의 힘이 더 크고 가족의 힘보다는 이념의 힘이 더 무섭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도 뭐 일제시대 때 태어나갖고서 6.25를 경험한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에 보면 그래요. 도대체 전쟁이 나고 나니까 지방 빨갱이들이 더 그 바로를 한다. 죽창을 들고 쫓아다닌다든가. 거기에 어떻게 그 민족이 통합이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민족 통합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삼국시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네, 뭐 통일 신라를 봐도 그렇고, 말로 된 통합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로 통합이 될 것 같았으면 왜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탱크를 앞세우고 야포로 쏘아가면서 밀고 내려옵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취했죠. 우리도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 싸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북한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그런 제도를 운영했고 남한은 억압적인 정치 제도를 취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아주 관용적이나 포용적인 그런 어, 경제 제도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 산업화가 된 거고. 근데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 그 무리들이 있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MR을 찍어보라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MR 찍어봐야 됩니다. 또 세지탈로 찍어갖고 이렇게 사람 머리를 그 이제 앞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그 형태의 이미지를 들여다봐야지 아, 이 사람이 뭐가 이상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찌됐든 여운형은 이념을 넘어선 민족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절대. 이념을 넘어설 것 같았으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음, 서로 갈등하고 제가 더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좌우의 벽을 허물고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를 꿈꿨던 마지막 인물 중에 하나. 꿈을 꿨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중도파의 상징이자 비극적인 이상주의자로 평가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본인이 중도파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중도파로서는 절대 정치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이상주의자, 물론 이상주의자일 수가 있어요. 뭐, 이데올로기는 허구죠. 사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를 지향하다 보면 비극적인 결과가 어,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아직 뭐 이 지식이 일천해 갖고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념을 두 이념을 놓고 나는 가운데 서 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색인이라는 말이 있죠. 검정과 흰색 사이에서 회색이 그 가운데는 회색이죠. 그러니까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하고 양다리 다 걸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띠고 있고 정말 참 그 존재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중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분단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전환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단의 문이 닫힌다라는 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음, 분단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중도에 섰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물론 영원영 선생이 평생을 그 이제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나라에 어떤 그 통합된 정부, 통합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노선이 현실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궁금함을 좀 갖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총은 그의 몸을 꿰뚫었지만 왜? 총으로 암살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뜻은 꺾이지 않았다. 영운형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통합의 이상은 여전히 우리 역사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네, 질문을 던지고는 있을 겁니다. 과연 그가 걸었던 길이 합리적이었나? 그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오늘 그 영운형 선생의 그 암살된 그 날인데 영운형 선생의 그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되돌아봤고요. 그가 취했던 정치적인 입장이 과연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시중의 평가와는 다르게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원영 선생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생은 1886년 5월 25일 양평이고요. 주요 활동은 독립운동을 하고 언론인이고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다. 그다음에 해방 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조를 조직해서 좌우합작운동을 주도를 했지만 결국은 1947년 7월 19일 오늘 원총에 의한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그의 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 분단이 전 통합을 마지막까지 추구한 정치가로서의 그 삶이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가들은 중도의 길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십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간신이라고 보십니다. 아니면 간첩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모군란이 1882년에 있었던 날이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기도 하죠. 예,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과 이모군란에 대해서 505번으로 방송해드렸던 요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초복이 되겠네요. 우리가 첫 번째 초복은 초복이죠.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중복. 세 번째는 말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 그 다음에 중복은 네 번째 경일. 그리고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복하고 중복은 변함이 없어요. 딱 10일차가 됩니다.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죠, 10개. 이제, 그 10번이 돌아야지 같은 그, 이제,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딱 열흘입니다. 근데,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에요. 같은 경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추가 지나고서 바로 경일이 오면은 짧죠, 아주. 아니면 입추 이전에 이제, 아, 아, 음, 첫 번째 경일이니까, 그 앞에 경일을 하고 또 10일 차니까. 근데 이제, 입추가 그 경일을 지나갖고 온다면 그 다음 경일이 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하고 말복하고는 어떤 해는 뭐 10일 간격으로 그 말복하고 중복하고 10일 간격인 해도 있지만은 어떤 해는 최대한 20일까지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계속 이제 말복이 늦게 오죠. 그런 때는 이제 월복, 월복은 뛰어넘었다라는 거니까 원래 와야 될 자기의 그 경위를 뛰어넘고 다시 한번 가는 거니까 이제 그걸 월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복날이 이제 길어지니까 점점 더위가 길어지는 그런 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나눠 갖고서 이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삼복 이 사이에 오는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게 20일 만에 오면 끝나면은 뭐 삼복더위가 일찍 끝나지만 그게 또 늘어지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 여름은 엄청 뒤늦게 이제 덥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기상청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해에 이제 이 기온 같은 것은 그런 데이터를 한번 찾아와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그 절기에다가 이제 복을 갖다 만들어 갖고서 우리가 음, 이걸 그 생활의 하나의 문화로서 생활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화가 창출이 되고 또 더위를 피하는 그런 지혜도 여기서 이제 마련이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어찌됐든 내일은 초복이고요. 그 다음 열흘 뒤에 중복이 오고, 올해 말복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